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이제 마지막 파트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것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선 재고자산의 종류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을 사갖고 올 때 부대비용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할인이라든지 애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순매입액 계산하는 거, 또는 총 매출액에서 순매출액 계산하는 거, 걔를 어디다 썼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 사갖고 온 재고자산을 갖다가 판매했잖아요. 매출원가 계산할 때 거기 순매출액하고 그다음에 순매입액 두 개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포인트를 흐름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놓고, 자, 처음 재고자산의 종류 보이시죠? 근데 여기 교재 그 미착품이 제가 설명을 했나? 여기 미착품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먼 데서 미국에서 물건 사갖고 왔는데 지금 결산대가 되는데 얘는 지금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경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기록하는 명칭이 미착품이에요. 근데 미착품은 지금 통칭이고 어떤 교재에서는 미착 상품이라고도 쓰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착 원재료 이렇게도 쓰기는 하는데 결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미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재고자산의 종류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을 이제 샀을 때 총 매입액과 순 매입액, 그다음에 반대되는 규정은 총 매출액과 순 매출액 정리해 드렸었죠. 자, 이렇게 사갖고 온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팔아야겠죠. 상품 팔 때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매출원가 계산할 때 요 단기 매입액은 순 매입액을 여기다가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순수하게 그냥 순매입액을 알려주지 않고 상품 얼마를 샀다, 애누리 얼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용어도 구분할 줄 아는지 매입 환출, 그다음에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이런 걸 막 섞어놔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구분 못하면 빼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 영어를 나와서 한 번만 보면 이건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세트로 되어 있는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세트가 뭐라 그랬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손익구분 매출원가를 계산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매출원가하고 이익 알고 싶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 메뉴는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최소한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는 거. 바로 이 이익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여기서 구했을 거고 매출액은 얼마라고 대부분 알려줄 거고 계산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렇게 한 세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도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매출액도 순 매출액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매출액. 자, 이렇게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는 파트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돼서 또 뭐도 알아야 되냐고 했었냐면 이 매출원가는 비용이 왔고요. 기말 재고는 자산이라 했어요. 매출원가는 비용, 기말 재고는 자산. 근데 얘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요 네모난 모양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기말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당연히 이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예요. 요거를 가지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계정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알면 재무제표에 이거 재무제표에 미치는 과대 또는 과소 평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기말재고는 자산인데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비용은 감소한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고 자본도 증가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 비용도 증가한다. 요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얘네들은 절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문제에서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많이 사용할 거니까 잘 암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회계 밀금용이 아니라 이건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고 나면 이제 연말에 점점점 다가오겠죠. 연말이 되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기말 재고가 궁금해져요. 사실은 매출원가 계산할 때에도 여기 수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을 갖다가 금방 구했지만은 여기 기말 재고를 알아야지만이 여기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말 재고에 대한 이슈가 맨 마지막 파트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기말 재고를 알기 위해서는 창고에서 그 재고의 수량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짜리가 있는지 두 가지를 알아야지 그냥 곱해서 여기 기말 재고가 결정된단 말이죠. 그럼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실지재고조사법, 실제로 가서 세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들어온 거 몇 개, 나간 거 몇 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장부예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걸 혼합법이라고 불러요. 자, 회계 담당자나 창고 담당자들이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기록되는 장부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기말 12월 31일 날 실사한다 그랬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아이디어라고 정확한 그 재고가 계산되는 방법은 개별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개별법은 그만큼 정확하기는 한데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어디는 많이 이거 사용한다 그랬죠? 유통업체들.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전국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포스 시스템으로 이런 거 사용한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나 어저께도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 가면 왜 싼 거지만 되게 품목들이 품질이 좋아. 괜히 기분 좋지. 나만 좋은가? 그냥 구경만 하는데도 어떻게 몇십만 나느냐고 다이소에서 여기 거기 터널 그 옆에 다이소에서 만나거든요. 거기가 중간에 도킹 장소야. 근데 기다리는 시간 좀 저기 한데 옛날에는 보통 이 마트라든지 가까운 데 있다면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이소가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이소 그리고 충동 구매해요. 근데 그 거금 제가 1,000원, 2,000원을 쓴단 말이죠 여기서. 음, 제 용돈 대비해요. 뭐 돈 많은 빈살만이야 뭐 2억이 껌값이겠지만 저한테는 1,000원, 2,000원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에 맞는 그 필요한 것들이 간혹 생겨. 특히 제가 필기구나 종이를 좋아하는데 막 유혹을 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면 안 돼. 하여튼 여기 기말 재고를 갖다가 이렇게 그 관리할 때 개별법이 전국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포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그 일반 기업들은요, 얘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흡입선출법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가운데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냥 평균법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먼저 설명해 드렸던 거는 선입선출법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예제가 아니죠. 거기 연습 문제 갖고 하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답니다.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마지막 단계에 또 마찬가지 기말재고에 관련돼 있기는 한데 우리가 연말에 창고에서 재고자산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지 마지막 파트를 일단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머리 아파요? 주말에 그럼 연휴죠? 연휴 동안에 스스로 머리 아파 보세요. 근데 그 문제들 보시면은 대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너무 빠르잖아. 그죠? 빠른 거 대답할 줄 알아야지 쉬운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빠르게 제가 진도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그 순간에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그게 진짜로 이해한 게 될 수가 있어요. 시간만 타고 이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산 문제 어저께 그 네 가지 다 제가 예제로 설명해 드렸죠. 그 여기 종이 놓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풀어서 그 답이 딱 나오는지 두세 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답니다. 저기 진아 씨, 요것도 캡처해 줘? 그래. 캡처해 달라 할 때 손 들어요. 그럼 제가 요거 캡처해서 이따가 저기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맨 마지막 단계 어떤 재고자산과 관련된 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요. 자, 여기 이제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니 세무 1급 수업을 듣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재무상태표는 열심히 초반에 잘 외웠죠.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첫째, 재무제표 중에 하나다. 그건 알 거고 재무상태표란 일정한 시점에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단기매매주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10월 달에 주식 샀어요. 그때는 10,000원이었는데 12월 달에 지금 12,000원이래.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에 10,000원이라고 써야 돼요? 12,000원이라고 써야 돼요? 그게 재무상태표의 뜻이잖아.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현재 가치 그거를 기록하는 게 재무상태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또 비용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항상 그때 그 있었던 금액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럼 재고자산도 똑같아요. 재고자산 우리가 샀을 때 10,000원이었어요. 12월 31일 날 지금 그 재고자산 금액을 시장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저기 1,000원이야. 11,000원일 수도 있고 9,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시가를 반영하려면 실제 금액 반영해야 된다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 재고자산 중에서 자산들은 다 평가하겠네요. 이렇게 12월 31일 날 실제 그 가격이 얼마인가를 그게 평가예요. 그럼 왜 평가하냐고 반대로 물어보면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 날 그 자산의 가치 그대로 쓰라며 그래서 그 자산에 맞게끔 그대로 쓰기 위해서 모든 자산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했으면 실제로 사거나 팔거 한 거 아니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나오고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재고자산도 당연히 이따가 12월 31일 날 재고고 남아있는 거 평가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원리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평가이익이 나오고 평가 손실이 나오는지, 그걸 왜 평가하는지, 재무상태표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들 내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기록하라는 뜻이라는 게 재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일단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용어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말재고에 대해서요. 기말재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말에 창고에 가서 재고를 조사하러 가보셨단 말이죠. 가봤더니 장부에는 장부상에 몇 개라 그럴까요? 100개. 단가는 1,000원짜리로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죠?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10만원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쓸 때는 90개만 쓰고요. 이러면은 단가는 똑같이 1,000원. 그러면은 9만원. 이렇게 될 텐데요. 얘는 우리가 장부상에 기록을 계속 해놨던 것이고요. 얘는 실제 창고에 있는 거예요. 실제. 자, 그러면은 지금 장부상에는 금액이
기말 재고가 얼마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0만 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 쉬어보니까 100개가 아니라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 때문에 지금 9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10만 원 써야겠습니까? 9만 원 써야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했으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분 되게 많아요. 9만 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는 10만 원이니 지금 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 뺄 때 지우개로 지워서 9만 원 쓰면 돼요? 아니면 회계 처리해야 돼요? 얘는 지금 장부상이라는 건 기록이 되어 있는 금액이 였다 졌다 기록된 거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만 원 차이 나는 걸 갖다가 회계 처리해서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재고자산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상품을 갖다가 재고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봐보세요.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났을까? 만 원이 장부에는 상품의 개수가 100개 있다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여기 90개밖에 없다. 결국 얘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상품의 수량 차이가 있었던 거죠. 수량이 차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돈이 금액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죠. 수량 차이로 이런 결과가 났을 때 우리는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 얘는 일종의 없어졌으니까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손실이겠죠? 수량 차이가 나는 걸 우리 앞으로 회계에서는요 감모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여기 상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재고자산인데요. 수량이 차이 났어요. 그래서 감모. 그 다음에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쓴다? 만 원 이렇게 쓰시고. 자, 대변에다가는 뭐 써야 될까요? 지금 상품의 개수가 부족한 거잖아. 그럼 재고가 그만큼 빠져나간 거죠. 이유는 나중이라도 일단 빠져나갔어. 그럼 대변에 뭐라고 쓴다? 상품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금액은 얼마? 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상품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대변에는 판매돼야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 판매가 됐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적요란에 8번 타 계정 대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고자산이 원래 목적도로 판매된 것이 아닌데 상대편 계정이 다른 계정일 때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우리 프로그램 사용해서 실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재고자산 특히나 상품, 제품, 원재료 세 가지예요. 얘가 감소했는데 상대편 계정이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타계정 대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친절하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적요에다가 기록하라고 나와요. 그럼 적요라는 말 딱 뜨는 순간 타계정 대체 여러분이 회계 1급 과정에서 타계정 대체 규정 배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무 2급 가면 이제 두 개가 더 나오는데 일단은 세무 회계 1급 과정에서는 무조건 타계정 대체 적요만 나오잖아요. 적요에 대가 쓸 게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회계 1급 과정까지는. 그래서 무조건 타계정 대체 잘 생각하시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량 차이 이렇게 나타난 거 하나 얘기를 해드렸고요. 타계정 대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잖아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이렇게 수량 차이가 생겼는데 용어까지는 제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 말은 회계 1급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는 용어인데 교재는 있어요. 이렇게 수량 차이가 몇 개가 났어요? 10개가 지금 나 있죠? 10개가 나 있는데 이 수량 차이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수량 차이를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 부르냐면 차이가 나긴 났어. 감모가 생기긴 생겼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정상 감모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정상 감모라는 용어로 사용하거든요. 자, 정상 감모라는 것은 수량이 차이가 나긴 났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창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품이 이 정도 비거나 등등 한 차이가 나는 거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우리가 그 상품의 개수가 차이 나는 걸 예상하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걸 정상 감모라고 하고, 정상 감모일 때는 우리가 그 정상 감모분을 갖다가 매출원가를 처리해요. 정상 감모분을 뭐라고 처리한다? 매출원가. 이게 매출원가 처리하는데, 매출원가는 우리가 나중에 기말재고 있잖아요. 기말재고 금액을 계산하면 컴퓨터에다가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해요. 그럼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알아서 다 계산돼. 그러면 재고 기말재고 숫자만 확정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뭘로 처리된다? 매출원가로 처리돼요. 그래서 정상감모인 경우에는 수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수량만큼 다 팔린 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상품이 지금 정상감모로 여기 10개가 다 정상감모라고 하면 대변의 상품, 대변에는 뭐라고 쓰냐면 매출원가로 기록이 돼요. 이해됐어요? 아, 10개 정도 차이 나. 아니, 보통 20개 차이 나는데, 뭐 10개 정도 차이 나는 건, 에이, 그냥 팔렸다고 쳐. 그래서 기록할 때 별도로 기록하지도 않고,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얘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 대변에 매출 원가라는 이런 계정이 나오는데, 요 계정이 바로 무슨 계정이다? 정상 감모에 대한 계정이 매출원가예요. 이해가 됐죠? 나중에 근데 요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재를 볼 때는 되게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여기에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있고 매출원가도 있고 보면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근데 요거까지 설명을 붙여놓으면 교재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설명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얘가 비정상 감모다. 어떤 경우가 비정상 감모냐? 지금 우리 회사가 상품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1년 동안 다이아몬드 10개 정도 차이 나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겠어요? 하나라도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 비정상 감모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때 쓰는 계정이 바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써드렸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 감모일 경우 쓰는 계정이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팔다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창고에 보관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요거 정도까지 나가면 보통 세무 2급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한번 들어주세요. 왜? 그때 가면 또 설명할 거니까. 근데 이렇게 오늘 연휴를 3일 앞두고 저의 이런 차분한 마음이 그때도 유지될지 그건 모르겠어. 지금은 3일 연속 쉰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말도 천천히 잘 나오고 아주 여유있고 좋은데, 여러분 듣기도 좋지 않아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좋을 거야. 그죠? 하여튼 이거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세무 2급에서 설명해 될 것까지 파란색으로 한꺼번에 다 설명은 해 놨어요. 아니, 교재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출제자들이 보통 요거 개념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세무 2급 정도 수준에서 시험을 낸다는 뜻이지, 여러분 교재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정상 간모일 때는 매출원가라고 쓰고 음, 비정상 간모일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음, 한 두어 대 더 맞으면 더 정확히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량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또 이런 발생할 수 있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창고에서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겠어요? 이론상의 문제겠어요? 실제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잘 일어나요. 대부분 일어난다고 봐야 돼. 그러면 수량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차이가 날까? 관리를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왜 관리를 못했을까? 잘려야 되지. 관리 잘하면 그럼 이거 안 날까? 어, 여기 1년 동안 창고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보통 파손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창고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도난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파손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요. 창고에 가보시게 되면 창고 안에 그냥 팔레트라고 해서
그 사각 그 널빤지 위에 상품들이 막 쌓여 있죠. 근데 그걸 운반할 때 사람이 주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라고 해서 이렇게 실자로 돼 있는 거 걔를 이렇게 지게차로 옮기거든요. 근데 얘가 그 뭐랄까 속도라든지 그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그 칸을 잘 맞춰서 그 지게차로 접근해서 딱 맞춰서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라든지 등등 좀 등등해서 그 지게차 높이를 잘못 맞추면 위에 상품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갖다가 민단 말이죠. 그럼 밑에 있는 상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파손되겠죠. 또는 잘 들어 올렸어, 뺐어, 이렇게 움직이다가 흔들어 하면은 왕창 깨지겠죠. 이런 일들이 흔할까 드물까? 그럼 다 파손되겠죠. 근데 그날따라 12월 31일인데 작업하다 작업자가 상품들도 고스란히 깨먹었네? 그러면 걔는 다 폐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등등 이유로 인해서 상품 10개가 파손됐어. 그러면 그거 치우고 보고서 쓰겠죠. 그래서 그 보고서가 어디까지 넘어와야지 장부에 반영되니까 회계부서까지 넘어와야지 장부가 반영되는데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이야. 그럼 10개는 차이 나겠죠. 그러면 재고 실사 나가서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물어봐요. 아, 그럼 거기 담당자가 사고 쳐서 10개 말아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처리했던 내용 있나요? 보여주면 아, 그렇군요. 그럼 걔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으로 다 처리된 거죠. 바로 그런 경우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파손된 거는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기록할 때는. 창고에서 벌어진 일 중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야. 그죠? 그건 정상이야. 근데 회계 담당자가 볼 때는 그거를 창고에서 걔네들이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일은 뭐 늘상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판매한 걸로 처리하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지금 가뜩이나 등등한데 그리고 이거는 비정상이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매출원가를 즉 정상 감모로 하느냐 비정상 감모로 하느냐는 그 책임자의 그 판단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편적으로 누구나 우리 신뢰성 있어야 되잖아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갖다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처리할 때는 그거하고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가 와서 똑같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수량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사갖고 와서 팔고 남은 재고가 지금 시장에서 사갖고 왔을 때 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똑같을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럼 다를 수가 있을까? 대부분 다 다를까? 대부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지. 거기다가 아까 잠깐 제가 미리 저기 밑밥 깔아놨잖아. 주식 단기매매증권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대부분 다르겠죠. 아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똑같을 수도 있어. 제호자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걸 모르니까 10월 30일 날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단가 차이라고 써놓을게요. 가격 차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는 단가 차이라고 씁니다. 단가 차이가 생기는 경우. 자, 이번에는 개수 똑같이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단가는 여기 1,000원인 건 같고요. 그래서 금액은 10만원. 자,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100개는 똑같이 있더래요. 100개. 그리고 금액이 900원이야. 그래서 재고자산 금액이 9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뭐가 차이 났어요? 보고 나니까 여기 지금 단가가 차이가 나 있죠. 장부에서는 1,000원이라고 하나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여기 9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또 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났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건 시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건 10만원을 기록해 놔야 되겠어요? 재고자산으로 9만원을 기록해 놓아야 되겠어요? 9만원 해야 되겠죠? 또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 기록을 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
기록하는 것은 지금 제가 12월 31일 날 뭐 한다 그랬어요? 평가한다 그랬죠. 모든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얘도 똑같이 재고 자산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감모가 아니라 평가했다면서요. 12월 30일 날. 그래서 평가했는데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손실이 났어.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10,000원. 이렇게 적어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이번에는 상품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냥 평가만 한 거잖아. 우리 그 외상매출금도 평가해가지고 10,000원, 뭐 1%못 받을 것 같다 예상했던 거 있었죠. 그때 대변에 뭐라고 썼어요? 대손 충당금 썼죠. 근데 얘는 대손은 아니고 재고자산이잖아. 재고자산을 뭐 했어요? 평가했잖아.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충당금 만약에 실제로 벌어지면 얘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10,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요 마지막 정리는 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기말전 마지막 그 재고에 관련돼서요. 이 수량 차이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기록한다. 요 계정을 갖다가 이제 처음 보셨던 거기 때문에 뭐 길기도 하고, 길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재고자산에 대한 거, 수량은 감모,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평가는 재고자산 평가. 그다음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감모는 상품이 줄어들었으니까 없는 거니까 상품을 쓰시고, 타기정 대체 이거 기록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평가는 대손 충당금처럼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시장에 있는 지금 시장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이 금액이 900원이 아니라 우리 건 1,000원짜리인데 여기 1,200원, 1,100원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금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 금액보다 더 크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저가법 보수주의라는 용어 설명한 적 있었나요? 보수주의.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보수주의라는 걸 갖다 적용을 해요. 기록할 때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 그러면 뭐 저기 어느 당 뭐 보수주의 거기만 보수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재무회계에도 보수주의가 있는데 나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 잘 활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간이 많지 많은지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해 드리면 이익이 되는 거는 나중에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비용이나 손실은 바로 인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베프라고 생각하시고요.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받았어. 아니면 통보를 받았어. 알려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베프 결혼식 할 때 그 축의금으로 얼마를 보편적으로 줄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 달라요. 우선 유진은 얼마씩 할래? 베프야. 베프라야 되는 베프. 50만 원? 진아 씨는 찐 베프. 100만 원 정도? 은비 씨는 50만 원 정도? 우리 그 민채 씨는 제 주변에는 베프가 결혼할 만한 애들이 없어요.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근데 막상 결혼식 하는 당일날 결혼하는 그 당일에 축의금 그 돈 뺄라 그러면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껌값이에요? 껌값이야? 그럼 더 내야 되겠네. 자, 사람들이 비용이 발생할 걸 갖다 이렇게 예상하게 되면 우리 그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만약에 6개월 남았어.
그럼 지금부터 그 금액에 나누어서 매달 내가 보통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 받는다고 가정하시고요.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미리 빼놓는 거야. 그러면 목표한 대로 그때쯤 되면 지금의 마음대로 그걸 갖다 축의금으로 줄 수 있겠죠. 근데 당일날 가서 축의금 100만 원, 50만 원 빼려고 그러면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 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비용은 회계에서도 기록할 때 인식되고 돈 나갈 게 있다 그러면 기록합니다. 그냥. 그러면 장부에 그 비용이 반영이 되겠죠. 자,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들 목표했던 대로 50만 원, 100만 원 다 이제 모아놨어. 수익금 줄 거 준비됐지.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결혼한다고 했다가 파토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런 경우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아, 식당 앞에서도 파토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파토가 났어. 그럼 어때? 마음이 되게 안쓰럽겠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근데 쾌재를 부르고 있어. 와, 100만 원 모아놨는데 이거 내 거래. 여기 회계에서 얘기하는 보수주의는 비용으로 인식해놨다가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가면 예상했던 금액이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오히려 그게 이익이 됐다. 그게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큰 이익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가정생활에 비교해 본다면 그냥 제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 집에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축의금이라는 거 경조사비는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보편적으로 발생을 해. 이제 나이대가 되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빼놓는 거야. 그러면 얼마? 1년이면 얼마 되겠어요? 12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120만 원을 더 이상 모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 놔두는 거야. 그러다가 경조사가 발생하면 거기서 뺐으면 충분히 비용이 지금 모아놓은 상태에서 어지간해서 120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을 만한 경조사가 그리 흔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베프들 친한 친구들 요즘은 둘 중에 하나야. 부모님 장례식이든지 아니면 저희 자녀들 결혼식이에요. 때가 또 그렇게 됐나 봐. 근데 100만 원씩? 아니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보통 안 하게 되는데 그거 쓰기에 충분하겠죠. 반대로 10만 원씩 빼놓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5만 원씩만 빼놔도 연간 60만 원이에요. 그럼 매년 저기 경조사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모아놓으면은 경조사가 생겨도 부담이 정말 적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수주의 상황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을 하고 연말이 됐는데 보통 그 회사에서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보너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올해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보너스 200% 준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받는 월급이 200만 원 최저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200%라 그러면 보너스가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400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날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으면 자, 월급 받는 날 내 통장엔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600 들어오겠죠. 그럼 그 금액이 적어요? 많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한 50만 원, 100만 원을 갖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친한 친구하고 뭐 마음껏 써도 부담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겠죠. 그래서 보너스 나온다는 걸 딱 알고서 1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긁었어. 썼어. 그런데 그 보너스가 취소됐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대손삼각비 배웠죠. 거래처가 그렇게 빵창 남는 바람에 돈 날려먹어서 영업이익 이번에 목표 달성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200%씩 그냥 그게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 달 월급날 난 얼마 갖고 생활해야 돼? 100만 원 벌써 긁었으니까. 그러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거. 그러면 싱글이 퐁퐁 되는 거죠. 제 말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유유를 갖다가 초등학생이 부르는 말들이 싱글이 퐁퐁이라고 부른대요. 발음도 안 되죠? 나 이거 100번 연습했어. 애들하고 이거 맞추려고. 크크리 핑퐁도 모르죠? 몰라도 돼요. 그래서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이익이라는 건 있잖아요. 보너스 기억을 하세요. 이익이라는 건 들어왔을 때 기록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없는 거 쳐요.
뭐 주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라는 건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 쓴 거는 샴페인을 먼저 터트린 거야. 그래갖고 그건 개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재무회계에서는 보수율로 이익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거는 실현됐을 때 기록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용은 예상되면 기록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를 하는 사람들의 보수적인 마인드들은 여기 그렇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재무제표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비용은 우리가 인식하면 바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재고자산이 단가가 1,100원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금액이 크죠? 그럼 얘를 인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식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럼 언제 인식해? 물건 팔았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이익으로 인식이 되겠죠. 근데 비용은 지금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 참.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 손익의 예상이라고 설명해 주실 때 음. 그 이자 비용 같은 이자 수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미리 그 받았던 그 단기분에 예상된 거를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이 보수주의랑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시장 가격이 이렇다는데 시장 가격 전국에 있는 거,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조사했을까? 대략 조사했을까? 확정된 거예요?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얘는 추정이에요. 근데 이자 수익은 걔는 지나갔으니까 받을 거 있잖아.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수량에 대한 차이와 그다음에 이렇게 단가에 대한 차이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보수주의에 의해서 재고자산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저가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저가법의 의미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저가법.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이렇게 기록하세요 라고 해서 저가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제가 2000년도에 공인회계사 공부할 때 썼던 그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회계 개정되면서 국제회계 좀 받아들이면서 바뀐 거예요. 저가법은 영어로 줄여서 LCM이라고도 불러요. LCM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LCM 그러면 보통 LCM이라고 공인회계사들은 많이 줄여서 씁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어디다 쓸까? LCM은 lower, up, C는 cost, 우리가 사갖고 온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market, 시장 가격하고 원가를 비교해서 낮을 때 기록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명칭이 우리말로 저가법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금 우리 단가 결정하는 방법, 수량 결정하는 방법, 무슨 법 많이 나왔었죠. 저가법은 어디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재고자산, 기말재고 그 단가 결정할 때 쓰는 법이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얘가 2023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2023년에 지금 12월 31일에 평가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금액을 적어놨는데 얘가 2024년이 됐어요. 12월 31일에 또 평가를 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단가가 900원으로 해놨던 게 진짜로 11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시장 가격이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평가 손실 얼마 잡아놨어요? 10,000원 잡아놨었죠. 근데 똑같이 이해하기 편하게 다음 2024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 금액이 단가가 지금 1,100원이 돼버렸단 말이죠. 1,100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손실로 좀 적어놨던 건 10개에 대해 저기 뭐죠? 저기 10,000원을 적어놨었죠.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실로 해서 이거 쓸 거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없애버려야 돼. 왜?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를 어디까지 저기 환입을 시키냐면 차변에다가 개손충당금 더 이상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필요 없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00원 다 없애버리고요.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하고 성격은 똑같아요. 10,000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금액은 지금 900원이었다가 200원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법은 우리가 손실로 인식했던 금액 있죠. 이 금액은 넘어서면 안 돼요. 딱 그 금액까지만 환입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는 11,000원이야. 11,000원 쓰면 된다고요? 여기 지금 얼마까지 해놨으니까 10,000원까지 했으니까 10,000원까지만 환입을 시켜야지 더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11,000원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환입을 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의 파트에서 지금 51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 항목들을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여기 한꺼번에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하는 게 나을까? 새 걸로 하는 게 나을까? 괜히 망설여지네. 자, 깔끔하니까 요거만 합시다. 요 캡처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지웁니다. 오케이. 이거 저기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기말 재고 포함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재고자산을 지금 사갖고 사는 거. 자, 기말 재고 며칠로 할까? 2023년 12월 31일 날 창고에서 재고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10만원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얘는 지금 창고에 현재 있는 재고를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상품을 갖다가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주문을 해서 지금 얘가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단 말이죠.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데 이때 12월 31일이 딱 된 거예요. 이때 주문한 상품의 재고 가격은 얼마치를 주문했냐면 5만원어치를 주문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말에 우리가 재고 조사했던 금액을 쓸 때 10만원이라고 써야겠습니까? 15만원이라고 써야겠습니까?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기말 재고 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미착 상품이에요. 미착 상품인데 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요. 이 상품을 우리가 사갖고 오는데 거래처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이 두 가지가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 우리말로 해석한 거예요. 영어로는 FOB shipping이라 그래요. 이렇게 쓰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우선 또 영어도 무슨 뜻인지 알려 드려야겠네요. FOB라는 뜻은요, free라는 뜻이에요. free 자유롭다라는 뜻이죠. 어디 그다음에 O는 on, 그다음에 B는 보드가 원래 그 널빤지, 게시판, 안내판 뭐 이런 것들 뜻을 갖고 있는데 배로 따지면 그 가판 있죠. 가판 판판한데 가판을 그 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보드 그 가판 위에다가 상품을 띵 올려놓잖아. 그러면 free 자유야. 그러면 이게 계약자의 조건에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배 위에다가 출발하기 전에 상품을 딱 올려놓죠. 그러면 판매자는 만세 끝이야. 그러면 거기에 올려져 있는 재고 5만원은 누구네 거라는 얘기예요? 구매자 거야. 그럼 우리 거란 얘기겠죠.
이런 경우에 계약 조건이라면 12월 31일 날 우리 계약 조건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기말 재고는 얼마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거니까 얼마? 태평양을 건너오고 배에 실일키만 했으면 이제 우리 거니까 이런 미착 상품으로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도 있냐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라고 쓰냐면 FOB.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수출입할 때 대부분의 서류가 이거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뭐 어지간한 회사들은 하는 데가 있다면 이 정도는 돼. 이거는 destination. destination이라는 것은 목적지, 도착지 이런 뜻이에요. 얘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 영화의 그 그 러브 액츄얼리인가 거기서 나왔던 대사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썼던 말이에요. You are my destiny. 당신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이런 뜻을 갖고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도착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환하게 웃더라. 프로포즈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좋은 뜻으로 쓰였던 것인데 이거는 그 미국을 출발해서 지금 우리 부산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산항에 도착해야지 우리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 포함시키면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고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이때는 10만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대로 드네요. 반대로 우리가 판매자야. 판매자일 수도 있잖아.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키지 말아야 돼요?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판매가 된 거니까.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아직 우리 거니까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타이틀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말 재고에 포함을 이거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는 재무회계 때도 나오고요. 차후에 배우시게 될 부가가치세 그때도 또 나올 겁니다. 이 한 번만 잘 이해해 두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당품이라고 있죠. 저당 상품. 저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맡겨놨다는 뜻이에요. 저당 5만원 저당 잡혔어요. 그리고 돈을 빌렸었어. 기말 됐어요? 재고에 5만원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당 잡힌 금액이 5만원이야. 기말 재고 10만원이라고 써야겠습니까? 15만원이라고 써야겠습니까? 15만원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할부 판매 상품 조건에 따르기는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할부 판매 저기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재고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단 위에 인도 조건, 인도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품하고 적성품. 자, 위탁품이라는 거, 우리 위탁이란 말 많이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자,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럼 아이를 위탁한 거죠. 그럼 유치원 입장에서는 수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예로는 제가 뭘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으냐면 제가 거래했던 회사 중에 교보문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출판사들이 교보문고에다가 책을 갖다가 주겠죠. 그러면 그 출판사가 교보문고에다가 책을 판 걸까요? 그냥 거기다 맡겨놓은 걸까요? 모든 출판사가 영풍문고도 그렇고 출판사가 그 서점에다가 또는 거기 그 교보문고에다가 자기네 책을 갖다가 팔려고 나오는 거야. 쌓아놓은 거야. 그럼 그거 누구 재고겠어요? 출판사 재고다? 아니면 교보문고 재고다? 출판사 재고예요. 그 교보문고는 그것만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판사는 위탁자, 그다음에 교보문고는 수탁자. 그 수탁자가 상품을 팔아야지 그때 재고가 감소합니다. 팔아야지 그때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보문고에 지금 책을 5만원어치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말이 됐어. 창고에 재고는 10만원,
교보문고에 있는 재고는 5만 원. 그러면 우리 재고는 15만 원이 될까요? 10만 원이 될까요? 15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5만 원 기록하려고 봤더니 교보에서 3만 원어치는 팔렸대요. 그럴 때 우리 재고는 얼마겠습니까? 12만 원. 알겠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되게 어렵지만 한 번 알면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적성품은 제가 그랬잖아요. 위탁했다, 수탁했다 이런 말로도 사용했지만 교보문고에 그 책을 쌓아놨다 그랬죠. 쌓아놓은 상품을 한자어로 적성품이라고 불러요. 그 적자가 여러분 수학에서 적분, 미분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 쌓을 적자예요. 쌓아놓는다. 그 다음에 송, 뭐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시송품. 시송품이라고도 부르고요. 시용품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자, 시송품은 여러분이 홈쇼핑에 보면 그 물건들 자, 이 상품이 이렇게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자신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반납하세요.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뭐 해볼 수 있는 거야? 사용해 볼 수 있죠. 시 아직 샀어요, 안 샀어요? 사지는 않았어. 근데 사용해 볼 수는 있어. 그리고 그 금액을 지금 그 홈쇼핑에서 전국에 주문을 받아서 보낸 물건, 보낸 재고가 또 5만 원어치야. 근데 결산대가 됐네요. 그럼 우리 재고는 10만 원일까? 15만 원일까? 그러면 이 시용품을 갖다가 보냈을 때 얘를 팔린 것으로 봐야겠느냐? 아니면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느냐? 지금 그 판단이 서야겠죠. 지금 보냈을 때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아직 구매 의사가 없어. 그럼 안 팔린 거로 봅니다. 근데 구매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럼 재고는 얼마? 15만 원. 근데 다 구매 의사를 밝혔어. 그럼 재고는 얼마? 얘는 이렇게 구매 의사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용품은 사용해보라는 뜻이고요. 시송품은 사용해보라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뭐 같은 말이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캡처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 재고자산과 관련돼서는 PPT로 밑에 이제 마지막 정리한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말 재고에는 수량 차이도 있고 단가 차이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량 차이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얘는 비정상 감모일 때 이걸로 쓰는 거예요. 뭐일 때? 비정상 감모일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그때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상 감모일 때는 뭐라고 쓰기로 했죠? 그때는 매출 원가라고 쓴다. 이렇게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써놨지만 수량 차이가 있을 때는 적요에다가 뭐 빼먹으면 안 돼요. 8번 타 계정 대체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설명해 놨었죠. 자, 그 다음에 단가 차이가 났을 때는 저가법으로 계정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쓴다.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쓰고요. 환입시키는 것은 우리가 충당금 손실로 인식했던 것만큼만 환입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자, 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미착품인 경우, 미착상품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에 따라서 기말 재고를 포함시킬 수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저당 상품, 할부 판매, 위탁품 또는 적성품,
시송품 또는 시용품에 대한 재고 포함 여부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요거 정리하는 동안에 잠깐 교재들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트는 제가 요거 정리가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 파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